결혼 10년 차, 저는 제 삶이 꽤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8, 30의 나이에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다정한 부부였고,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건 서로의 선택이었고, 우리는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건설업계가 바쁜 시기였고, 남편의 팀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제게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도 서로의 화면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돌리거나 잠금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뭐 봐? 제가 가볍게 물으면 회사 업무 자료 혹은 그냥 뉴스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대답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한 후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화장실에 간다며 핸드폰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화장실에 핸드폰을 가져가지?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제 의심을 다독이며 생각했습니다. 괜한 오해일 거야. 남편이 날 속일 리 없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 알림을 아예 무음으로 설정했고, 집에서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았습니다.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 근처에 가져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 혹은 회사 선배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라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그러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일이잖아.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대외 활동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의심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라는 변명과 함께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려 했습니다. 현관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둘이 어디 나갈까? 요즘 너무 각자 바쁘게만 산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말도 약속이 있어. 다음에 가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불안한 느낌이 기우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균열은 제가 외면하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고, 곧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라며 집을 나갔고,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갈아입은 옷들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재킷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뭔가 만져졌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일상적인 영수증이겠거니 생각하고요. 하지만 무심코 펼쳐본 그 종이는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결제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미팅 때문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났을 수도 있고,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영수증에는 객실 번호와 함께 더블룸 1박 2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회의실을 썼을 텐데 왜 객실을 예약했을까요?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킷을 더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주머니에서는 명품 브랜드 매장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여성용 지갑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한 달 전, 제 생일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런 선물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영수증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남편의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불안이 근거 없는 의심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카드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다고 했었는데 왜 종이 명세서가 여기 있는 걸까요? 펼쳐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따로 만든 카드였던 것입니다. 명세서를 훑어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꽃집, 미용실, 백화점. 그것도 제가 가본 적 없는 강남의 고급 업소들이었습니다. 결제 날짜들은 모두 남편이 야근 혹은 약속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미용실의 반복적인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초 같은 미용실에서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이발소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용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명세서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아직 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더군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카드 명세서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눈길을 끈 것은 다른 메일들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메일, 레스토랑 예약 메일, 그리고 항공권 예약 메일까지. 항공권 예약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2달 전 남편이 지방 출장이라고 했던 주말에 제주도행 왕복 항공권 임해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낯선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지아. 저는 그 이름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검색창에 쳤습니다. 남편의 이메일 내에서 검색하니 수십 통의 메일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예약 확인 메일이었지만 몇 통은 개인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차마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친밀한 대화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말들,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 메일에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이에요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내 결혼 생활의 진짜 모습이야.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응, 어서 와.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추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캡처, 영수증 사진, 카드 명세서 촬영. 저는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잘 다녀와라고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배우자, 외도 위자료, 증거 수집 방법. 클릭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상담 후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은 세 곳을 추렸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제 결혼 생활은 정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빠르면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시간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이끌어갈 차례였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와 남편 명의 계좌, 제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지난 2년치 내역을 보니 남편이 공동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제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를 위해 쓴 돈이겠죠. 계산해 보니 2년간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함께 모은 돈이 다른 여자를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하게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도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지 뭐. 너는? 응, 나도 그냥 그랬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높은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소였습니다.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곧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사진, 카드 명세서, 이메일 캡처본, 은행 거래 내역.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통은 의심만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더 준비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대 여성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의 동선을 파악해 보세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자주 가는 장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 주세요. 남편분 명의로 된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 기간, 배우자의 귀책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셨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서연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호텔에서도 같은 날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뻔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역시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퇴근 후 저는 서둘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그 레스토랑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7시 30분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길고 웨이브진 머리, 세련된 옷차림,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끼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망원 렌즈로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남편이 여자의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까지.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예상대로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고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미안. 평소와 똑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씻고 자.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곧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이 거짓된 생활도, 이 고통스러운 연기도.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과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더 확보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혼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이밍이요? 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통보하시는 것보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냉정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협상에서도 유리하고 법적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의 차, 예금, 주식,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정보, 연봉, 상대 여성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이름은 윤지아, 28세, 남편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아마 업무상 만나다가 관계가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SNS를 통해 그녀의 사진들을 더 확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몇 장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거나 뒷모습이었지만 옷이나 배경을 보면 남편이 맞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변호사님과 최종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말이 어떠세요? 남편분이 쉬는 날에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보하실 때 이 서류들을 함께 보여주세요.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혼 소송 예고 통지서입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허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통보를 받으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하며 용서를 빌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선을 넘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절대로 참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 그 순간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저는 모든 서류와 증거를 정리해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것입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눈물이 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거짓 없는 나를 위한 삶.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2잔. 마지막으로 함께 마시는 커피가 될 것입니다. 9시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아, 잘 잤어?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온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커피 마셔. 그리고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무슨 얘기? 아침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남편은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아. 윤지아, 28세. 당신 회사 협력업체 직원. 2년 동안 만나왔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이건 변명하지 마.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어. 제주도도 함께 갔고 명품 선물도 사줬지.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빼낸 돈만 4천만 원이 넘어. 이걸 어떻게 변명할 건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너무 뻔했어. 핸드폰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게 다 보였어.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설마 했어. 그런데 증거는 너무 확실하더라.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2년 동안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호텔 가고 우리 돈으로 선물 사주면서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 끝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실수? 2년이 실수야? 그리고 끝낼 거라고? 이미 늦었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예고 통지서야.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끝낼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 이미 신뢰는 깨졌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10년이야. 1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걸 그냥 버릴 거야?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을 버린 건 당신이야. 나한테 다른 여자를 선택한 순간 이미 우리는 끝난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안방에서 잘 거야. 당신은 작은 방 쓰고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같은 집에 있겠지만 더 이상 부부는 아니야. 서연아, 제발.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7대 3으로 요구할 거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순순히 응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버티면 당신 회사에도 알리고 윤지아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사까지? 서연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줘. 왜? 부끄러워? 들키기 싫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지 마.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하루 종일 저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안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을 열자 남편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깨달았어.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아, 남편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2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매일 밤 내 옆에 누워서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말 했잖아. 그게 얼마나 나를 모욕하는 건지 알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의심하면서도 믿으려고 애썼어.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짓밟았어.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럼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대신 조용히 끝내자. 제발. 남편이 간청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빨리 끝낼 수 있게. 그 후 일주일 동안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제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7대3, 그리고 조용히 이혼하기로.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며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억이 아니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제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남편은 결국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냉정하고 단단해 보이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나 잘 견뎌냈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 1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저는 차갑게 말하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양측 변호사가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집은 제가 갖고 남편이 나가기, 예금과 주식은 7대3으로 분할, 그리고 남편은 윤지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 모든 조건에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펜을 놓으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나한테 하지 마. 윤지아한테 해. 당신 때문에 그 사람도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 윤지아랑은 끝났어. 모든 걸 정리했어. 그래, 잘했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 인생에서 정리됐으니까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조정이 끝나고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예금, 주식, 그리고 집까지. 숫자로만 보면 저는 이혼으로 큰 이득을 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는 것, 배신당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제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남편의 흔적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남편의 옷들이 사라지고 책상 위에 남편 물건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세면대에 있던 남편의 면도기와 화장품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텅 빈 옷장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흔적이 이렇게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흘렸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와인을 음미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내 삶을 살 시간이야.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응징이 끝났지만 윤지아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한 끝에 윤지아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이혼도 하셨고 위자료도 받으셨는데요. 네, 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해요. 남의 남편인 줄 알면서도 만났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아에게 소장이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지아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님과 상의한 끝에 저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아가 직접 저에게 사과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합의 자리에서 윤지아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를 실제로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결국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윤지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8세,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
남편은 이 젊은 여자의 순수함에 끌렸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새로움을 찾았던 걸까요? 당신도 남편한테 속았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윤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독신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기혼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고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당신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요. 윤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았잖아요. 기혼자라는 걸. 그런데도 계속 만났어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아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윤지아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다시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합의 자리를 나서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서연 님이 냉정하게 대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보통은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장님은 이해해 주셨고 힘든 시간이었겠다. 이제 일에 집중하면서 마음 추스르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미정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결혼 실패했다는 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건 남편이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미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거야. 그런 인간이랑 더 사는 게 시간 낭비지.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남편 뒷바라지도 가정 꾸리기도 아닌 오직 저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것이 제가 이 힘든 시간을 견딘 이유였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였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남편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새로운 가구들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밝은 베이지색으로, 침실 커튼은 하늘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집 전체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미정, 수연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항상 남편과 함께 혹은 남편의 일정에 맞춰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 시원한 바람, 햇살의 따스함.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아, 표정 좋아졌다.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진짜 편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의심도 안 하고. 이게 자유구나 싶어. 당연하지. 그런 쓰레기랑 헤어진 게 축하할 일이야. 수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여행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제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제안받았던 프로젝트 리더 자리를 수락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케어도 해야 하니까라며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온전히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제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 후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크게 칭찬하셨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 저녁에는 친구들과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정, 수연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도 함께 했습니다. 다들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빛나 보여요. 후배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 글쎄, 그냥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이혼 절차를 밟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제가 적극적으로 제 삶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본 공방이 마음에 들어 등록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치유적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뭉쳐서 처음부터 만들면 되니까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무너졌어도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공방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되게 날카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오느라 그랬나 봐요. 이제는 괜찮아요. 보기 좋아요. 사람은 역시 편안해야 예뻐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공방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듬해 봄 저는 승진했습니다. 차장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팀원들이 축하해 주었고 부장님은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볼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승진 축하 모임에서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연애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미정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아마도 안 할 것 같아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배신당할까 두려워하거나 거짓말에 속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진짜로.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누가 옆에 없어도 결혼 반지가 없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며 누군가와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봐도 아름답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인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나 미련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일도 있었지 않은 과거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제 심장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그럭저럭. 서연아, 너 많이 달라졌다. 더 밝아 보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럼 나 먼저 갈게. 잘 지내. 서연아. 남편이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잘 살길 바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도 잘 살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길에서 마주친 지인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기를 이혼 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편을 마주쳤다. 놀랍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마치 전생의 인연을 만난 것처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게 진짜 끝이구나 싶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정말로 자유롭다는 것을.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나 그것만이 존재한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였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는 특별 휴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나는 배낭여행이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혼자 계획하고, 혼자 걷고, 혼자 느끼는 여행.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거나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해변에서 혼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하늘,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저.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없어도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사랑? 아니었습니다. 결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찾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온전한 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 스스로 서 있는 나.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아니, 찾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서, 배신과 상처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간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 집, 제 공간, 제 안식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와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해.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누가 옆에 없어도, 앞으로 누가 올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공방 친구들이 환영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연. 이 모든 것이 이혼 후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좋아 보여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린 친구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크게 느껴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밤늦게 집에 돌아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엄마.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엄마. 하지만 이혼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혼한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해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갈 겁니다. 남편과의 결혼, 배신, 이혼.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결혼은 의무가 아니며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나 자신에게 충실하기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반쪽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은 쉽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혹시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고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냐는 것이고 저는 지금 행복하니까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길 위에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니까요. 이서연 41세가 아닌 새로운 나이를 시작하는 날. 일기장을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온전히 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안녕, 과거의 나. 그리고 안녕, 미래의 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완벽해. 그렇게 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높이, 아무것도 저를 묶지 않는 하늘 위를.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현실이었습니다.